최근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일단 이 깡통 전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 매매가와 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보증금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요. 예. 집주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문제는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깡통 전세는 무조건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임대차 계약이 이어져서 새 세입자로부터 전 세입자가 돈을 받아서 나가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예. 다만 집주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매의 낙찰가는 통상 7, 80% 이하로 매매가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보증금이 당연히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실제 피해 사례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전세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중이신 피해 사례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아직 소송 중이긴 한 사건인데요. 예. 소위 빌라 왕이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예. 임대 사업자를 내서 본인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예. 네. 각 빌라를 이제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을 다 받은 거죠. 그래놓고는 종부세 같은 세금을 밀려서 이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세입자들이 항의를 하자 나는 이제 세금들이 많이 밀려서 신용 불량이 됐으니까 뭐 집을 사가든지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전세금을 완전히 다 돌려받기는 어렵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전세가율이 낮았다면 이런 문제도 없었던 거겠죠. 전세가율이 낮았다면은 피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경매가 넘어가고 낙찰을 받잖아요. 예.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받아오실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증금이 많이 그렇죠. 보전이 되는 거니까 어. 보증금 금액이 낮았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증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매를 일단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세입자가 알 수 있었다면 좀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뭐 국세가 밀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제도상 집주인이 반드시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 그를 거절하면 여긴 좀 이상하구나 해서 그냥 계약을 안 하는 방법 외에는 세입자는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세금을 은행 이자로 바꿔서 대입해 봐도 좀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 보통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이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1억이지만 뭐 실제 채무액은 한 7, 8천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내 보증금이 그 후순위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보통 설명을 듣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자가 이제 많아져서 못 갚게 되면 예. 채권 최고액만큼 꽉 찰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 바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약할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깨끗하고 신축인 빌라가 전세로 나와 있습니다. 옵션도 예. 빵빵하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등기부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뭐 3억짜리 빌라라고 하길래 한 예. 2억 6천, 7천 정도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가만히 살고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매 당시 이제 감정가를 보니까 이 집은 사실 3억짜리가 아니라 한 2억 5천도 안 되는 집이었고 뭐 낙찰 대금은 그보다 훨씬 떨어져서 2억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나는 2억 6천, 7천을 내고 들어왔는데 예. 실제로 낙찰 대금에서 보전받는 금액은 뭐 1억 몇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되시는 거죠. 이게 또 그 실제 계약한 이후에 명의자가 바뀌는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집주인의
뭐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집 주인 명의의 집에다가 압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하신 집주인의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세를 놓고 네. 이렇게 계셨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담보할 수 없으니까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 이게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바지 사장이거나 자본 없이 투자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명의를 받은 사람이.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신용 불량자나 이런 사람의 명의를 사와서 이제 명의만 빌려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세모녀 같은 경우처럼 임대사업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몇백 채를 스스로 소유하면서 감당하지 못한 수준으로 이제 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다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자력으로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집주인이 바뀌면 이거를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현재 제도상에는 그런 통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계속 살면서 내 집 등기부를 수시로 떼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수법의 경우에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을 한 겁니다. 구축은 이제 거래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세가 나오는데 신축은 좀 감정가를 부풀려서 시세를 좀 높여서 이제 건축주, 브로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개사까지 껴서 이 예. 사기 행위를 같이 가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계약할 때 주변 시세와 좀 비교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게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악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현재 빌라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제도를 보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시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예.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그런 물건을 찾아서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예. 그리고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안전해요, 이 정도면 문제 없어요라고 하는 말만 믿지 마시고 예. 스스로 등기부 받아보시고 그 내용에 뭐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는지, 뭐 예. 압류 들어온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발품을 좀 팔아서 이 주변 빌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고 간혹 인터넷에서 신축 빌라 깨끗한 신축 빌라를 이제 임대를 놓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뭐 이사비도 지원해주고 전세 대출 이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드릴게요 하는 광고들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처럼 이유 없이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네. 이런 거는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사업자는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뉴스 보시고 등기 떼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약했던 사람이랑 달라졌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물론 그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게 맞지만 임차인 지위에서는 내가 임대인이 바뀌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난 임대인이 바뀐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난 나가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사례들을 좀 짚어봤는데 모두 매매 시세를 그 빌라의 매매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전세가가 또 너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대책도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파트처럼 좀 빌라의 시세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좀 시스템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좀 의무화하도록 규제하면 좋을 것 같고 전세 계약 내용을 등기부나 아니면 따로 공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좀 이렇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주변의 전세 시세를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좋고 주택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세입자에게 바로 통지하는 네.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수법들입니까? 예전부터 암암리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네. 과거 한 3, 4년간 너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빌라로 많이 선택지를 바꾸시면서 이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 아마 설명을 해주신 대로라면
이제 내가 빌라를 알아보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어떤 게 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현실적으로 전세 물건 자체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너무 탁상 공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전세 가율 자체가 너무 높은 건 80% 이상인 건 되도록 피하시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